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9주차 우리 2차 시간입니다. 자,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 역사 부분에서 우리가 근대사회 사업, 그 중에서 우리 또 대표적으로 COS 운동과 이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은 COS 자선조직협회 이 관련된 내용에서는 무분별한 이 자선, 무원칙적인 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많은 시대 사람들이 중복 구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COS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과, 그리고 인보관 운동, 빈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본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과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과 또 깨어있었던 지식인들이 슬럼가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문화를 바꾸고자 한 그러한 내용들이 인보관 운동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상주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 경제학부 조교수였던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요절하게 되자 그 사람의 뜻을 기려서 만든 건물이 토인비 홀이 되면서 전 세계 최초의 지역사회 복지관이 되었다는 거. 자, 이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이 토인비 홀이었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어디일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우리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나라였으니까 1906년도에 이 원산에 만들어진 이 선교사님 놀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반열방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 복지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열방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계몽운동, 여성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계몽사상 교육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자고 한 이 놀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열방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 지역복지관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선생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관인데,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의부터 보시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의는 이 NASW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이제 다 잘 외우시면 좋겠지만, 자, 여기서 그들의 능력을 강화 또는 회복시키고,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들의 능력을 강화 또는 회복시키고,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목표에 바람직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뭐하는 거겠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클라이언트들의 삶의 목표에 어찌 보면은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전문용어로 하자면은 우리는 이것을 인파워먼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자,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사실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서비스는 북유럽 국가들과 흔히 말하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입각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적인 그런 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건 그 국가만의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왜 저 국가는 복지 수준이 저렇게 약할까? 국가 경제력도 좋으면서 왜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요? 그거는 그 국가만의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패러다임을 이 국가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데 미국이 이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또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유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유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중개인 역할도 해야 되고,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겠고, 변호 역할도 해야 되겠고, 또는 교육자 역할도 해야 되고, 상담가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실천론 배우실 때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할을 보시면 첫 번째는, 자, 개인의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밑에 설명 제가 또 해놓은 것도 제가 같이 적어놨는데, 자, 사회복지사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때 결국 뭐가 될 수 있죠? 조력자가 되어서 지지적 서비스를 정해주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또는 상담자 역할 또는 뭔가를 가르쳐주는 교육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결국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개인의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소진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방면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력자로서의 또는 상담자로서의 또는 교육자로서의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지금 현재 자신에게 당면에 있는 그러한 문제의 중압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담가 또는 워커가 제공하는 것을 어찌 보면 아무런 의심 없이 의문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할 때는 무조건 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상담자로서의 또는 조력자로서의 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두 번째는 아마 위에서도 설명해 놓은 것과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지금 같은 내용인데, 보시면은, 자, 개인과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를 연결한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죠. 클라이언트는 지금 자신에게 당면에 있는 그 문제가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중압감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당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눈앞에 책상 위에 있는 휴대폰도 못 찾아가지고 휴대폰 어디 있냐면서 뭐 왕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막 긴장하거나 굉장히 당황스러워 버리면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죠? 그쵸? 휴대폰 막 찾으려고 막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 쇼츠에 보니까 이렇게 누가, 물론 이제 재미삼아 올린 거겠지만, 이제 출근하는 자신의 이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 휴대폰 두고 갔다고, 빨리 가지러 다시, 당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 밖으로 이제 문 열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문 열고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문자를 보낸 거죠. 당신 휴대폰 지금 거실에 두고 가서 내가 와서 빨리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면 이 문자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보겠죠? 보고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 자기 손에 있는 휴대폰을 자기가 보면서도 아, 휴대폰 두고 생각하다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집에 도착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막 그런 게 지금 쇼츠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제 사례로.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누구는 주작해서 올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처럼 결국 뭐냐면은 클라이언트들은 당장 자신에게 뭐예요? 펼쳐져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체계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있는 정보나 또는 어제 현물이나 또는 그런 서비스를 제때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되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자기가 인지하지 못해서 자신의 걸로 못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개자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이 어쩌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중개자의 역할,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을 구할 때나, 특히 학생들 중에서는 왜 보면 이제 멀리서 온 학생들 중에 기숙사 안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찌 보면 그걸 하잖아요. 뭐지, 그게 자취방을 얻잖아요. 자취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더 큰 집을 이사가기 위해서 또 집을 살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요즘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아보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 부동산을 가잖아요. 부동산 가면 누가 앉아 있죠?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앉아 있잖아요. 중개해 주는 사람, 연결시켜 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자 역할.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그럼 서비스를 연결해 줘야 되면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잘 알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을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은 이 뭐랄까요, 돌봄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는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연결시켜줘야 되고, 근데 그 기간에 오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돌봄만 필요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교육과 또 연결시켜줘야 되겠고, 또 누구는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람 심리적 지지 기관이랑 연결시켜줘야 돼요. 왜? 사회복지사가 다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팔방미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복지관이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거든요. 왜?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지관과 이 워커들은 여러 류의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그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적재적소에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거랑 빨리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체계의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 체계를 움직이려면은 굉장히 어쩌면 결과가 좋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총선에서 지금 야당이 굉장히 지금 정권 수립 이후로 가장 많은 당을 이제 여석을 가져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을 잘못했다 뭐 이런 말도 막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걸 지금 그거 발견해가지고 또 나라가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론 더 열심히 잘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각에서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전투표제가 생기면서 어차피 기성세대는 계속 투표를 하게 됐는데 사전투표제가 생기면서 시기만 진보적인 젊은 세대가 투표를 다 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보수가 이제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는데, 뭐 그걸 또 뭐 제가 진보다 보수를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보수만 투표해야 되고 진보는 투표하면 안 될까요? 또 그것도 잘못된 거죠. 투표는 최대한 많이 참여해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정말 그게 올바른 국가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대선 때는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수다 진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국가를 얼마만큼 잘 운영하고 잘 정치를 잘 하느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야당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뭐냐면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자, 이 말을 지금 해가지고 10몇 조라는 돈이 지금 12조인가? 저도 한 그 정도 돈이 일단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잖아요. 뭐 사실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쵸? 엄청난 돈인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이 예산이 투자되었다 가정해 볼게요. 효과적인 면에서 어떨까요? 분명히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그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쵸, 도움이 되겠죠. 가게에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효과만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또 다른 부정적인 시각도 많죠. 왜요? 시중에 통화가 12조라는 돈이 풀려버리면은 그만큼 뭐는요? 물가가 또 따라오르거든요. 중요한 거는 100만원을 다 쓸 때까지는 좋은데 100만원 쓰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오른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또 이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결국 효과를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다 염두에 둔 단 인간의 존엄성과 거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사회복지 실천해야 되는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보시면은 이제 사회 정치의 개발과 향상에 기하는 거라 했는데, 자
결국 뭐냐면 사회복지는 지속적으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은 또 다른 신사회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현장에서 일반 현장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아동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아동 지금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이 아동 관련 프로그램을 100%다 해소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죠. 왜? 새로운 문제가 자꾸 등장하니까. 그러면 그 나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려면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더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아동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는 장애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는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고 크게 봤을 때 보편적 이 포괄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죠. 일반 가정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소모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또는 이제 좀 소녀 가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또는 장애인 가정과 또 이런 이제 어려움에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가정들도 물론 있지만 크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가정들은 아무 어려움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개선해 나가고자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천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그 문제를 캐치해내고 그렇게 발견했는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의제라 그러죠. 의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젠다화하는 거잖아요.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되겠죠. 이슈 전략을 써가지고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투입되면서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일선 사회 복지 실천 현장에서 굉장히 이 문제들 다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수업을 마칠 텐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상호 원칙입니다. 자, 이게는 비스틱이라는 사람이 결국 클라이언트와 워커 간에 서로 지켜야 될 7가지 원칙인데 이거는 이 상담가와 내담자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또는 워커와 이제 이 클라이언트 간의 이 관계 형성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7가지 원칙.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꼭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가지는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 칠 때도 7가지 서술하는 거는 서술용으로 미리 제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꼭 이거는 아마 선생님들 실천론에서도 이 사람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론에는 당연히 배웠을 거고요.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는 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뭐냐면 비스틱인 사람은 클라이언트와 즉 상담가와 내담자, 워커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와 이 클라이언트 간에 다 같은 말이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즉 사회복지 실천을 이제 시행함으로 정책을 서비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7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개별화. 자, 개별화는요 우리 문자 그대로입니다.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서로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 보세요.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한국에 오신 지 이제 5년째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 오셔서 또 이제 토로하는 거야. 아우, 난 아직 한국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 향수병에 걸렸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하려니까 이 우리나라 음식은 발효 음식이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대개 보면은 이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쪽 나라는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 사람들은 이 발효 음식 하면 다 대부분 다 많이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이 상한 음식을 내방하기 위해서 물론 그쪽도 발효 음식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는 이제 이 부필 방지하기 향신료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냉장 문화가 지금 예전보다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동남아시아 쪽에는 이 냉장 문화가 지금 우리 동아시아나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냉장 문화가 잘 발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옛날부터
그 향신료 문화로 이제 음식을 부패하는 걸 이런 걸 이제 방지하다 보니까 그게 그날 하나의 음식 문화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쌀국수 먹을 때 우리 쌀국수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쌀국수도 어때요? 우리나라 입맛에 많이 맞췄죠. 특히 우리나라 쌀국수 먹을 때 항상 하는 말, 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뭐는 빼라고 그래요. 고수는 빼달라 그러죠. 왜? 그 향 때문에. 물론 그게 좋아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요, 그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은요, 쌀국수 먹을 때 어떻습니까? 태국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보면은, 그쵸. 고수 빼고 무슨 맛을 먹냐, 이거가 똑같대요. 팥빵 먹으면서 안에 팥 빼달라는 거 똑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부은빵 먹을 때 안에 팥 다 빼고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워달라 하면 저거 왜 먹나 이런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 뭐냐면은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한국 음식 아직도 된장 냄새도 사실 잘 맡기가 힘들고 그리고 고추장은 너무 맵고 그래서 한국 음식 김치도 맵고 아직은 한국 음식 때문에 5년째지만 너무 힘들다 이런 어머니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한국에 완전 1년 만에 한국 음식도 너무 잘 적응해서 너무 잘 사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다문화 가정이고 똑같이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이 워커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저분은 한국 왔는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잘 적응하는데 당신은 5년인데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거. 1년 만에 적응한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해야 될 사람도 있고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전데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흑백 논리에 빠져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차이, 개별화는 뭐냐면은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 자신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기타 등등의 뭐야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해줘야지만 서로 간의 문제점의 파악과 라포가 형성이 되고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의도된 감정 표현. 의도된 감정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시끄러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와서 자기 속마음 다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라포가 신뢰관계 형성되지 않은 채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라포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적절한 뭘 해야 됩니까? 감정 표현. 뭐 이렇게 무슨 처음에 무슨 말이라도 할 거잖아요. 할 때 내가 네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태도. 제일 대표적으로 맞장구를 친다거나 또는 끄떡임을 한다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시선 눈 마주침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쉽게 말하면은 라포가 잘 형성되게끔 되었으니까 내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그게 의도된 감정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념 이건 바로 뭐냐면요. 통제된 정서적 관념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워크에게도 많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실천 프로그램 과정에서 상담 과정에서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은 여러 형태로 이제 표출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먼저 어찌 보면 잃은 부모님들도 올 수도 있죠. 그럼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상담가도 자녀를 둔 엄마예요. 근데 자녀를 먼저 잃은 사고로 잃은 엄마가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의 서로의 감정이입을 하고 서로의 감정 표현하는 건 좋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빠져버리면요. 갑자기 이 같은 이 엄마로서의 이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게 되어서 클라이언트보다 더 많이 울고 클라이언트보다 더 감정 조절 안 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클라이언트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는데 침 놓아주러 오는 의사 선생님이 허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요. 와 자기 허리도 저렇게 아픈데 못 고치는데 이거 내가 여기서 치료받아도 될까 이런 막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처럼 어느 정도의 감정이입과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제 어찌보면 공감을 해준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 빠져버리게 그래서 워커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통제된 정서적 관념입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영. 자, 수영과 아까 위에 있는 거기 내용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밑에 거 요거랑 비심한 태도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수영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신뢰관계 형성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심판적 태도.
맞고 틀리고의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수용과 비심판적 태도는 같이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분명히 사지가 멀쩡해요. 분명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비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받은 수급비 갖고 쉽게 말해 자기가 맨날 술 먹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클라이언트로 오면은 와, 저런 사람은 아예 정신 상태가 이미 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차피 알코올 중독자. 내가 지금 상담해줘봤자 돌아가서 또 술 먹고 술 사서 집에 갈 거니까. 근데 오늘 술을 못 사는 이유는 수급비가 다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25일날 수급비가 들어오면 저 사람 또 다시 술 사서 갈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또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태도로 맞고 틀리고로 나가버리면은 절대로 이 워커와 이 클라이언트 간에는 이 라포가 형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비심판적 태도는 결국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네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모습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기결정. 자기결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은요, 여러분들이, 자, 클라이언트는 쉽게 말하면 자기결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결정권이 많이 현재 박탈된 상태. 박탈이 아니고 많이 스스로 박탈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 일을 못한다고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사는 뭘 해야 됩니까? 인파워먼트.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왔지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볼까요? 자기 내면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 한다 그랬죠? 마중물을 부어줘야 된다 그랬죠. 펌프 물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 물을 안 붓고는 아무리 펌프질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도 물은 한 방울도 안 올라와요. 하지만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주면은 그때부터 물은 언제까지 올라옵니까? 내가 펌프질 멈출 때까지 물은 올라옵니다. 그 물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펌프 밑에 있는 내면에서 다 올라온 거죠. 그것처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내면에 문제 해결 능력을 있다는 강점 관점의 전제 조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강점을 못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처럼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게 우리 흔히 말 마중물 기법이라 하는데 이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사람은 역량이 자, 첫 번째 그래서 인파워먼트가 돼요. 마중물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요. 아,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죠. 이걸 뭐라 역량이 강화된다고 그래요. 역량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한번 해도 되겠구나, 하면 되겠구나라고 자기 결정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하여금 자기 결정권을 생기게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비밀보장. 자, 비밀보장은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와 있었던 그 모든 사실과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단,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등을 해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것을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비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선생님들도 이해되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밀 보장은 뭐 쉽게 말해 비도덕적인 경우,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밀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상담에서의 한계, 비밀 보장의 한계라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그 외에 모든 상담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지켜져야 되겠죠. 비밀의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데 비밀 보장을 하자니까 얘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가르쳐 줘야 한단 말이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가 비도덕적인 경우거나 너가 너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난 너와의 상담 내용을 비밀 보장할 수 없다는 윤리적인 강령을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지된 동의를 얻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상담을 말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하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해도 사회복지사는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해주고 나면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비밀보장은 무조건 지켜줄게 하면은 클라이언트 이야기 다 할 수 있겠죠. 다 하고 나면요, 클라이언트한테 나중에 그 문제가 됐을 때 클라이언트한테 또 개입을 하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끼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할 때는 우리가 여기를 두고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죠. 그 딜레마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결국 뭐죠? 사람의 생명과 뭐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 이런 순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건 한계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오늘 했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슷하게 7가지 실전 현장에서의 워크와 클라이언트 간에 지켜야 될 7가지 원칙. 요 7가지 원칙 오늘 선생님들이 개별화, 의도된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념, 수용, 비신반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그리고 마지막 비밀 보장. 요 내용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요 내용이 제일 핵심이었어요. 요 7가지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미리 잘 좀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10주차 다음 수업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